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전국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김수석께 여쭤볼게요. 세 분 다 오늘 TV로 생중계된 이 헌재의 선고 결과 지켜보셨을 텐데 국민들 다양한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또 어떻게 기각 인용이 결정이 나느냐 이러는데 8대0 전원 일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에 다 동의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이 나왔었죠. 2대 1로 기각이 된다더라, 두 명이 나갔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모두 다 현실, 그러니까 증거, 그러니까 사실에 의거한 해설이 아니라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 본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조 또는 묵인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가령 처음에는 처음에 세계일보 보도가 됐을 때는 완강하게 부인했다가 태블릿 PC가 나오니까 즉각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회견에서 협조하겠다고 그러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다 결정문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헌재 재판관들을 박 대통령의 그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몰고 간 것 아닌가 하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선고의 배경을 잠깐 언급해 주셨고요. 최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일치를 본 것 같아요. 임기 4년 동안 문제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말하자면 이번 현재 판결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심판보다도 미래의 심판에 더 방점을 둔 것 같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남용, 이건 과거입니다. 문제 많았다, 중대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쉬운 말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묵과할 경우는 계속 앞으로 더 많은 국정농단이나 은폐라든지 이런 거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판단 하에 8대 0이라는 그런 아주 일방적인 그런 결과가 인용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께서는 이제 법학자신데요. 8대 0음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오늘 22분 만에 이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선고가. 이게 소수 의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2004년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탄핵 심판하고 오늘의 탄핵 심판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2004년도에 경험이 축적돼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때 기준은 이제 중대한 법 위반이 돼야만 된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한 것을 철회할 정도의 그러한 어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근데 도대체 중대한 법 위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밝혔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사실 그 중대한 법 위반을 위해서는 뭔가 좀 명백하고 분명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한 남용이라든지
또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최순실 사건과 연루해서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사건에 있어서 최순실과 동등한 어떤 공범의 입장에서 주체로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것을 초점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특히 비밀을 엄수해야 될 대통령이 문서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그다음에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익을 위해 가지고 개인과 그 힘을 합해 가지고 사익 추구를 했다는 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위임한 권한을 갖다가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 선고를 내리기까지의 과정도 사실 순탄치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16차례 변론이 열렸고 또 25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이들 증인 중에서 이번 결정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인이라면 좀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검을 보면은 이제 고영태가 맹활약을 했다면은 헌재에서는 아마 차은택 씨가 맹활약을 한가 아닌가 싶습니다. 16차례 변론 중에서 8번 출석해서요.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뭔가 짜 맞춘 것 같다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던 그 노승일 회의재단이 그 일개 이제 부장이긴 하지만은 저는 많은 중요한 증언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 최순실 실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분 최순실 등장하면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정확히 콕 찍어서 문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헌재들의 일들이 강론적인 부분들이 좀 풀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네. 저기 이정미 권한대행도 잠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이제 검찰과 특검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도 문제가 그러니까 있었. 이를테면은 증인들의 개벌적인 증언도 그 헌재 그 재판관들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은 커다란 줄기로서 그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한 몸체가 되어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사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커다란 부분의 그림을 그리는데 약간의 나사들이 이제 빠져있던 것들을 증인들이 나와서 조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그 대통령의 그런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사실은 저 대국민 사과 회견을 하면서 그 특검과 이 검찰 조사에 그 협조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재도 나오지 않았고 특검 그 압수수색도 그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헌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까 우리 최 원장 말씀대로 박 대통령이 계속 있게 될 경우에 앞으로도 그런 법을 지키고 공익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준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인터뷰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일부가 재심 청구에 대해서 좀 여부에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해서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이제 일각에서는 재심 청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단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방법은 없고 새로운 어떤 증거라든지 또 다른 일이 생긴다면 결국은 사법재판처럼 재심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실시해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심 청구를 한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차기 대통령이 이미 그 대통령으로서 부임이 돼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재심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재심 청구하겠다는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애당초부터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상당히 작전을 잘못 짠 것 같아요. 무작정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 결정문 읽어보면요. 상당히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불쾌한 그런 기색이 역력히 나옵니다. 제가 한두 개만 읽어주고 이를테면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런 데뭐 있고 그리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뭐 이런 대목도 그다음에 법률 위반 행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그건 조사나 형사들이 세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거거든요. 애당초부터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요. 이런 결과를 어떻게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바로 그 점을 똑같이 지적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재심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재의 결정을 승복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바로 그 헌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제거든요. 그 법질서를 위반해서 그 헌재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하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사를 비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거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탄핵 선고 이후에 지금 뭐 저녁까지 됐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뭐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기각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측근인 조은진 의원이죠.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해요. 우리 또 사실 최원영께서 대통령을 전공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의 박 전 대통령의 심경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선 좀 찾아간 분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측근이라고 찾아가서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정치력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지금은 만날 수가 없죠. 누가 오더라도 사실 만나겠습니까? 그 최악의 패닉 상태, 정신적인 공황 상태일 텐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는 뭔가 좀 말이 나왔으면 근데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식의 지금 간접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거기다 좀 살을 붙여서 아쉬움과 죄송함 말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들고 항상 들어요. 대통령 말씀만 하면 왜 저렇게 할까? 조금 달리만 했으면 국민들의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번에도 꼭 듭니다. 네, 이제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떠나야 하지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뭐 절차를 논의해야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저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선고가 됨으로써 바로 대통령직을 이제 박탈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나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파면이 됐지만 경호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처할 곳에 대한 어떤 경호 문제라든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라는 것이 믿을 수도 없고요. 아마 그 청와대 보좌진들의 그 판단 착오 또는 정보 부족 이런 등등이 아마 더 참혹한 현실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석께서는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애우가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박탈 당하지 않습니까? 박탈을 당했죠. 지금 의전을 사실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청와대 상황은 저희들이 의전은 뭐 지금 거기 관저에만 머무른다면 특별한 의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경호도 상당히 축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며칠 정도 청와대에 머무는 것까지 우리가 빨리 나가라 하는 것은 좀 너무 매몰차다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이 나왔으면 사실은 그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상당수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결정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그
그 바로 지금 이 헌재 앞에서 시위가 있고 또 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분들에게라도 메시지는 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촉발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과정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이 돼 있고 그 때문에 파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에게 미안함 그리고 이 헌재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무, 위안 이런 그 메시지는 내놓고 그리고 나서 뭐 경호 문제나 이런 문제를 그 위에서 며칠 더 있는 거야. 저희 국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나가시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전례가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우리 정치권이든 또는 국민들이 모두 용인하면 얼마든지 전 절차상으로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아직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한 번의 국민에 대한 실망감을 상당히 높게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 청와대 참모진의 거취에는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정무 쪽은 아마 자진 사퇴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짐을 싸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인데 참모 조직인데 대통령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석과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내일 이제 대통령이 나가면 바로 뒤따라서 전부 모조리 말이죠. 짐을 싸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텅텅 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하루를 비워둘지 이틀을 비워둘지 어느 정도까지 허락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비록 탄핵을 받았더라도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황교안 대행이 좀 여야하고 접촉을 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모색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 보좌 조직이기 때문에 그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인수인계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거는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였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선 전국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민심은 어디로 갈 것인지 정치권도 뭐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고 발빠르게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데 김 교수 여쭤볼게요. 저기 5월 9일이 될 확률이 있다. 이건 뭐 선거법에 60일 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60일 이내니까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더 연장할 수는 없겠죠. 아예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9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짧은 기간 동안 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또 국민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만큼 후보자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법이 정한 기간까지 아마 그 선거 기간 그리고 그 선거일을 결정하려면 5월 9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최대한 길게 준다고 해도 사실상 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라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많은 변수가 있지만은 굳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 굳이 변수 하나 꼽으라면 박근혜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이번 이제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열렬한 지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하는 게 20%까지 나오는 거 보면 보수층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과연 조만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면 과연 순수하게 정말 솔직하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조용하게 낮은 모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상당히 좀 불복의 어떤 뉘앙스를 풍긴다든지 아니면 혹은 심지어는 억울하다라는 이런 감정까지 나타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이게 보수 진영을 자극할 경우 어떤 식으로 불러가 상당히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어차피 이 헌정에 일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순탄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종우 미를 거두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수혁 기자. 동의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열렬한 지지,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뭐 예를 들면 불복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정도의 보수는 결집을 시키겠지만 그거는 저는 선거 국면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건 1대1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면 이번 탄핵 심판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3개월여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행하면서 뭐 그 평가는 뭐 다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각이냐 인용에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을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지지율 이율까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앞으로 행보.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인용되면서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행이지만은 상당히 힘 있는 명실상부한 대통령 비슷한 그런 대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역할이나 권한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그렇다면 대권과 관련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히려 황교안의 지지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수 진영이 갈 길 잃은 보수 진영이 이제는 그나마 황교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출마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중요한 국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거는 정말 자주 거론되지만 심판도 아니고 말이죠. 이 선수도 아니고 이걸 건너뛰는 엉망진창의 스포츠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지도가 올라가고 나올 듯 말 듯 하지만 결국에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저는 30% 이하로 봅니다, 솔직히. 출마 가능성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이 대세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뭐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다른 후보들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선거라는 건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60일이라는 기간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뒤집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민주당 그 경선 선거인단이 150만 명이 넘었다죠. 그 150만 명이 넘게 이제 그 모집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마 선출이 되면은 곧바로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이 그걸 뒤집으려면 특별한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돌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변수가 돌출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원장님,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상 첫 야당이 5개 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와중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자유한국당, 그 예전의 여당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정말... 대선 주자들 지금 뭐 세법은 각각 머리에서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오늘 선거로 이유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통령도 뭐 최악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자유한국당도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도 처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상당히 헌정일에 처음 이 기록이 몇 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없는 초유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 탄핵 때 상당히 매우 활약을 했던 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안상수, 이인재, 그다음에 원유철, 김태호 이런 사람 출마 선언을 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1% 미만이거나 그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 최악의 상태, 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버린 어려운 상황을 예. 국면 전환을 위해서 무리수를 쓸수록 더 많은 역풍과 민심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낮은 모드로 예. 이 대선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 국민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데 스스로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에 예. 이후의 역할이 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모드로 가는 것이 지금 흐대 흐름이고 민심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자유한국당에는 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30여 명이 지금 현재 몸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거취를 결정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 탄핵에 상당수는 또 반대를 했고, 그리고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이렇게 난립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이 처한 위치, 예. 국민들이 자신들을 보는 그 시선, 이걸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가령 그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예.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서 그건 우리가 틀렸구나라는 예. 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느낀다면 별도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후보가 난립한다는 건 그야말로 국민들 보기에 연구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건 도리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의 또 다른 화두가 바로 개헌이었는데요. 교수님, 저희 이제 헌법이 87년 체제여서 이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2개월 안에 개헌이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선두주자 측에서는 개헌한다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동안 18대 국회부터 계속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국회에서 연구도 하고 자문도 하고 또 안도 만들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헌하겠다 했으면 작년 연말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도 놓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는 바로 지금 내일부터 대선에 돌입하게 되는데 개헌에 대해서 과연 정당들이 신경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 신뢰라든지 지지를 잃고 네. 무관심 속으로 어떻게 보면 방치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역으로 개헌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1987년 체제에서 이미 2명의 대통령이 한 명은 탄핵이 기각됐지만은 예. 한 명은 탄핵이 결정됐었고요. 이렇게 계속 탄핵 문제가 나온다는 건 이 헌법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차제에 분명히 이 헌법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대선과 관련 없이 예. 국회에서 꾸준히 해서 조만간에 결국 대선 후보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헌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 질문 좀 드리고 네. 정리를 좀 할게요. 꼭 여쭙고 싶은데 이제 뭐 촛불과 태극기로 이제 국론이 많이 양분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봉합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탄핵 찬반 측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좀 집회가 있었는데 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앞으로 국민들 또 정치권 많은 과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빨리 이걸 좀 봉합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어디 이 있을까요? 부분에서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뿐만이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의 역할도 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야 지도자들의 이 탄핵 인용 이후에 콘의 첫 이 성명은 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뭐냐면 누구의 승리라든가 예. 지금 사실은 저분들이 수는 소수이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포용해야 되는 예. 그리고 이미 탄핵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 말씀대로 예. 지금 이게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꾸짖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사실은 여야 특히 야당 지금 이 지도자들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 광화문의 촛불 집회를 잠깐 들렸다 왔거든요. 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들렸다 왔는데 여기 지금 분위기가 좀 거기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냐면은 탄핵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사드 반대하자, 뭐 박근혜를 구속해라, 뭐 이러고 지금 점점 더 강도를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주장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힐 경우에 앞으로 우리 이 전국에 아주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언행을 좀 자제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미 재판관이 판결문 말미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강조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 지도자, 그러니까 대권 후보들이 이 갈라진 이 양측을 봉합하고 함께 이끌어가고 어루만져하는 그런 통합을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번 대선에 상당히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후보들은 서로 통합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경쟁을 해라. 그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결정이 사실 우리나라 법치의 승리지 누구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의 결정에 따라서 항상 헌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야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설득을 하고 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 향후에 대선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